안녕하세요. 저는 32살에 사기 결혼을 당한 윤지수예요. 그날 남편이 제 손목을 잡고 끌고 나가 베란다 문을 잠갔을 때 저는 설마 했어요. 설마 이 추위에 나를 여기 두진 않겠지. 그런데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고 영하 10도의 바람은 얇은 잠옷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몸을 웅크리고 구석을 더듬다가 장판 한 귀퉁이가 들려있는 걸 발견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손을 집어넣었다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 낡은 수첩 한 권, 그리고 서류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사진 속 여자는 남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 수첩에는 제 친정 재산이 항목별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남편 이름 옆에 낯선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요. 저는 이 결혼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응원과 의견도 마음껏 남겨주세요. 그럼 소름 끼치게 악랄하고 완벽하게 통쾌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주변에서는 다들 결혼 잘한다고 했습니다. 남편 강민호는 반듯한 얼굴에 말도 조리 있게 잘했고 직장도 있었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한테 엄청 잘해줬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맛집으로만 데리고 다녀주고 종종 꽃도 들고 오고 제가 야근하는 날엔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가 같이 집에 가주기도 했습니다. 연애할 때 다들 그렇겠지만 저는 그렇게 평범하고 소소하게 행복한 게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사귄 지 1년쯤 됐을 때 청혼을 받았고 저는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 모든 게 처음부터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걸. 저희 친정이 그렇게 눈에 띄는 집안은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30년 넘게 운영하신 인쇄소 건물이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면서 보상금이 꽤 나오게 됐어요. 그게 동네에서 소문이 좀 났었나 봐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그 소문을 듣고 저에게 접근한 거였더라고요. 연애하는 내내 그걸 단 한 번도 티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돈 얘기가 나오면 나는 지수네 집 형편 같은 거 하나도 신경 안 써. 난 지수만 있으면 돼. 라고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소름 끼치게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그 말이 얼마나 듣기 좋았는지 몰라요. 결혼 전까지는 진짜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부모님한테도 깍듯했고 명절마다 선물도 챙겨왔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아버지한테 두 손으로 절을 하고 어머니한테는 어머니 덕분에 지수가 태어난 거잖아요. 정말 감사드려요. 라고 했거든요. 아버지가 저 친구는 사람이 됐다. 고 하셨을 정도니까요. 저도 그 말이 참 듣기 좋았어요. 아버지 눈에 든 남자라면 믿어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식은 작게 올렸어요. 남편 쪽에서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친정에서 비용 대부분을 부담했습니다. 이제 가족이니까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이 조금 더 여유가 있었으니까요. 신혼집도 친정아버지 명의로 된 작은 빌라에 들어갔어요. 남편은 나중에 우리가 번 돈으로 꼭 좋은 집 장만하자 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하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제 이름으로 작은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시어머니 박금자 씨였어요. 결혼하고 나서야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제가 차려놓은 밥상을 보더니 우리 민호는 국이 짠 걸 싫어해. 식당 일한다는 애가 음식 솜씨가 왜 이 모양이냐? 다시 끓여와. 라고 하셨는데 정작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다음엔 네가 결혼할 때 해온 게 뭐가 있어서 꼴에 친정 재산 타령이냐? 고 하셨고
그 다음엔 요즘 며느리들은 싹이 없어. 라는 말을 식사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성격이 거칠고 입이 좀 험한 분이려니 했어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매번 제가 있는 자리에서만 나왔어요. 남편한테 조용히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원래 좀 직선적이셔. 널 미워하거나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니니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저는 그 말에 또 참았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기도 했고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기 싫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저희 집에 오셨어요. 올 때마다 냉장고를 열어보고 청소 상태를 확인하고 제가 사다 놓은 물건들에 대고 돈이 남아도냐? 쓸데없이 이런 걸 왜 샀어? 라고 따지셨습니다. 한 번은 제 옷장 서랍을 열어보시더니 돼지우리냐? 정리가 왜 이 모양이야?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도대체 뭐하고 사는 거야? 집안일을 제대로 못하면 나가서 일을 하지 말던가. 일을 할 거면 집안일도 제대로 하던가. 꼴랑 몇 푼이나 번다고 그 꼴 같지도 않은 식당은 왜 그렇게 끼고 있는지 쯧쯧나고 하셨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남편을 슬쩍 쳐다봤지만 남편은 그 옆에서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저는 혼자 부엌 의자에 앉아서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게 쓸데없는 짓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엉망도 아닌데 도대체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뭔가를 잘못한 사람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저는 계속 열심히 살았어요. 매일 식당에 나가 일하면서도 아침마다 남편 도시락을 싸줬고 주말엔 시어머니 집에 가서 청소도 도왔습니다. 남편 생일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미역국이며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 가득 생일상을 차렸어요. 시어머니 생신엔 한 달 전부터 선물을 고민했고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셔서 제 월급에서 뚝 떼어 30만 원짜리 안마기를 사드린 적도 있어요.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무심하게 툭 괜찮네 라고 하더라고요.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이요. 솔직히 서운했지만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 집에서 인정받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으니까요. 결혼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남편이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돈을 크게 벌려면 아무래도 직장 다니는 것보단 내 사업이 낫겠다 싶어. 지수야, 나 너희 친정아버지 보상금 좀 빌릴 수 있을까? 내가 열심히 해서 금방 갚을게. 저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돈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망설이는 저한테 남편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야, 나 믿어봐.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당신이 믿어줘야 나도 힘이 나지. 응? 그 말에 저는 또 흔들렸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아버지는 딱 한마디 하셨어요. 지수야, 그 돈은 함부로 쓸 수 없다. 결국 남편 요청은 거절됐고 남편은 그날 저녁 집에 와서 한마디 말이 없었어요. 저는 분위기를 풀려고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고 먼저 말을 걸었는데 남편은 짧게 대꾸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였어요. 퇴근하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점점 많아졌고 물어봐도 회사 일이야. 라는 말 하나로 끝냈습니다. 주말에도 친구 만나고 온다며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기 일쑤였어요. 한 번은 새벽 2시가 넘어 들어왔길래 어디 다녀왔냐고 물었더니 시끄럽게 왜 이렇게 잔소리야? 피곤하게 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잔소리라는 그 말이 너무 억울했어요. 남편 밥 챙기고 살림하고 직장도 다니면서 한 번도 제 하고 싶은 것 먼저 한 적이 없었는데
남편 걱정 한마디가 잔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울었어요. 그 이후로도 소리도 내지 못하고 남편이 눈치챌까봐 숨을 참으면서 그렇게 운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그러면서 저한테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이해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어요. 제가 뭔가 섭섭하다고 하면 꼭 그 말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그게 남편 나름의 사과 방식인 줄 알았어요. 그냥 표현이 서툰 사람이려니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 말은 사과가 아니었어요. 어떤 짓을 해도 그냥 입 다물고 토달지 말고 넘어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또 참았어요. 부부 사이가 원래 다 이런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싶었거든요. 그 믿음이 완전히 부서진 건 결혼한 지 딱 1년이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서 저녁을 식사를 하셨는데 식사 도중 제가 시어머니 말씀에 한마디 대답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친정아버지를 두고 다 늙어서 보상금 받은 것도 복이면 복이지. 뭐가 아쉬워서 시집 보낸 딸네 집 재산 탐을 내냐? 고 하셨거든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딱 그 말 한마디였어요. 따지거나 목소리를 높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얼굴색이 바뀌더니 남편을 보셨어요. 민우야, 너는 며느리가 어른한테 말대답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싸늘했어요. 지수야, 오늘 네가 좀 심했어. 어떻게 어머니 말씀에 토를 달아? 당장 어머니한테 사과해. 저는 뭘 잘못했는지 몰랐어요. 뭘 사과해야 하냐고 했더니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팔을 잡고 베란다로 데려가더니 문을 잠갔어요. 바깥에서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예상치도 못한 말도 안 되는 일이 갑자기 일어나서 저는 어떤 말도 방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베란다는 창고처럼 쓰던 공간이었어요. 낡은 골판지 박스 몇 개, 쓰지 않는 살림살이들, 구석에 돌돌 말린 장판 한 롤.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문 하나가 있긴 했는데 잠금 장치가 없는 낡은 미닫이 창이라 틈새로 바람이 쉴 새 없이 들어왔어요. 그때가 한겨울이라 영하 10도라는 게 온몸으로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집에서 입는 얇은 평상복 차림이었거든요. 슬리퍼도 신지 못한 채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서 있었어요. 저는 처음엔 남편이 욱해서 한 행동이니 금방 문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치밀어 오른 화에 잠깐 잘못 행동한 거겠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풀어주겠지 싶었거든요. 한참 후에 문을 두드려 봤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어서 조금 더 세게 두드렸어요. 안쪽에서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끄러워. 어머니 주무신다.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등 뒤로 차가운 벽이 닿았어요. 그때서야 이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인지를 실감하게 해줬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집안에서 불 끄는 소리가 들리고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다들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몸을 데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골판지 박스를 뜯어서 몸에 두르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오래된 커튼 조각을 꺼내 다리에 감았습니다. 무릎을 끌어당기고 웅크리고 앉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버티다가 어느 순간 발에 뭔가 걸렸습니다. 구석에 돌돌 말린 장판이었는데 그 밑 바닥이 살짝 떠 있는 게 보였어요. 장판을 조금 들추자 납작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오래된 서류인가 싶었어요. 예전 집 계약서나 영수증 같은 거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봉투를 열었을 때
제일 먼저 나온 건 사진이었습니다. 여자 한 명이었어요. 2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젊은 여자가 남편 옆에 서서 웃고 있었어요. 찍힌 날짜를 보니 저랑 결혼하기 불과 4개월 전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남편 손이 자연스럽게 여자의 허리에 올라가 있었어요. 연인 사이가 아니고는 나올 수 없는 자세였습니다. 배경은 어딘가 펜션 같은 곳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랑 결혼 얘기를 하던 바로 그 시기에 찍힌 사진이었어요. 사진을 내려놓고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친자 확인서였습니다. 남편 이름 아래 아이 이름이 적혀 있었고 사진 속 여자 이름도 함께 있었어요. 서유라. 그게 그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저랑 결혼하기 전에 남편에게는 이미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여자와 함께 낳은 아이가요. 저는 그 서류를 들고 추운 것도 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을까? 서유라는 지금 어디 있을까? 남편은 그 여자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저한테 했던 것처럼 달콤한 말들을 늘어놓았겠지요. 마지막으로 수첩을 꺼냈어요. 남편 필체였습니다. 첫 장을 펼쳤더니 빼곡한 글씨가 가득했어요. 인쇄소 건물 보상금 예상액 마이너스 2억 3천. 친정 어머니 명의 예금 마이너스 추가 확인 필요. 빌라 명의 이전 시점 마이너스 결혼 후 6개월 이내 추진. 접근 시점 마이너스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 후 즉시. 항목 옆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날보다 2달 전 날짜였습니다. 저한테 접근하기 전부터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첫 만남도 꽃을 들고 온 것도 야근하는 날 회사 앞에서 기다린 것도 전부 이 수첩 안에 있는 계획표의 일부였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었어요.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사기 결혼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그저 친정 재산을 빼내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었던 거예요. 연애도 청혼도 결혼식도 다정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도 전부 계획된 거였어요. 그 순간 1년치 기억들이 한꺼번에 다시 보였습니다. 왜 친정아버지 보상금 얘기를 꺼냈는지, 왜 신혼집을 아버지 명의 빌라로 정했는지, 왜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주 왔는지.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처럼 전부 연결됐어요. 저는 사진과 서류, 수첩을 다시 봉투에 넣고 장판 밑 정확히 원래 위치에 돌려놨어요. 건드린 흔적이 남으면 안 됐거든요. 이 봉투는 당장 쓸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방심하고 있는 동안 더 단단하게 준비해야 했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빛이 베란다 유리창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이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잠금을 풀고 돌아서더니 나와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먼저 욕실로 들어갔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이 퍼렇게 돼 있었습니다. 눈밑이 퀭했어요. 그래도 저는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어요. 지금 울어버리면 다 들킬 것 같았거든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앉아서 국을 드셨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밥을 차리고 반찬을 놓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어머니, 어제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들며 저를 봤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어른 말씀에 토 달지 마라. 네, 명심할게요. 남편이 저를 힐끗 봤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을 겁니다. 어제 그렇게 고집을 부리던 제가 너무 순순히 수그러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태연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국도 한 숟가락 더 떴어요. 속에서 뭐가 끓든 얼굴에는 아무것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반격의 시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나 어제 너무 추웠는데. 다음부터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러지는 말아줘. 나도 잘못했어. 남편은 잠깐 저를 봤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도 좀 철 들어야지. 저는 웃었어요. 속으로만요. 그날 저녁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뚜껑에 앉아서 친구 최은진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최은진은 변호사였어요. 대학 때부터 친한 친구인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 눈치가 보여서 자주 연락을 못했거든요. 최은진은 제가 힘들다 하면 밤이든 새벽이든 전화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너무 오래 멀리했다는 게 그때서야 후회됐어요. 은진아, 나 지금 많이 복잡해. 나 너를 좀 꼭 만나야 할 것 같아. 답장이 금방 왔어요. 무슨 일이야? 너 괜찮아?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말 못해. 조금만 기다려줘. 변기물을 내리고 나왔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옆에 앉아서 같이 TV를 봤어요. 웃기는 장면이 나오면 같이 웃었습니다. 남편이 과자를 건네줬어요. 저는 고마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는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어요. 장판 및 봉투를 언제 어떻게 사진 찍을 것인지, 수첩 내용을 어떻게 옮겨 적을 것인지, 그리고 이 집에서 언제까지 이 연기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요. 남편이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저는 이 판을 뒤집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TV를 봤습니다. 가끔 제 쪽을 보며 웃기도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두 개의 얼굴로 살았어요. 낮에는 순종적인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시면 차를 드리고 남편이 퇴근하면 밥을 차렸어요. 불만스러운 표정 하나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수고했어라고 했고 시어머니가 트집을 잡으면 무조건 죄송해요라고 했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밤에는 달랐어요. 남편이 잠들면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핸드폰 화면 밝기를 최대한 낮추고 베란다로 나가 장판 및 봉투를 꺼냈어요. 사진, 친자 확인서, 수첩 한 장 한 장을 천천히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글씨가 다 보이게, 날짜까지 선명하게요. 찍은 사진은 남편이 모르게 다 저장해뒀어요. 이메일로도 최은진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봉투는 다시 원래 자리에 정확히 돌려놨어요. 이 과정을 3일에 걸쳐서 했습니다. 한꺼번에 하면 실수할 것 같았거든요. 실수는 단 한 번도 허용할 수 없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베란다 감금은 그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말대꾸를 한다. 밥이 싱겁다. 청소가 안 됐다. 이유는 매번 달랐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면 제 팔을 잡아 끌었고 시어머니는 그걸 옆에서 구경했어요. 4일 동안 저는 3번 베란다에 갇혔고 한 번은 뺨을 맞았습니다. 뺨을 맞은 날 저는 욕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며 빨개진 뺨을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날짜와 시간이 찍히게요. 그것도 증거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울지 않았어요. 울면 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면 저쪽이 더 대담해지거든요. 5째 날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시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집에 혼자 남은 저는 곧장 거실 화분으로 갔습니다. 며칠 전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거든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두 사람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숨을 참았습니다. 전현 계속 이렇게 두면 안 되겠어. 아무데도 못 가게 해야지.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더요. 명예 이전이 끝나야 해요. 남편 목소리였어요. 그 전에 정신병원 얘기는 어떻게 됐어? 종이 한 장이면 된다고 하던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정신병원이요? 제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집어넣는 걸 실제로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구체적인 얘기까지 오간 상태였어요. 종이 한 장이라는 건 아마 보호자 동의서 같은 거였겠지요. 남편이 법적 보호자로 되어 있으니 남편이 사인하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어딘가에 갇히게 될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형 녹음기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다음 날 시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거실 화분 흙 속에 살짝 묻어뒀어요.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통화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그날 아침 화분을 꺼내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예, 내가 정신병원 원장한테 얘기해뒀어. 돈 좀 쥐어주면 빠르게 된다고 하더라고. 서류는 민호이가 사인하면 그만이야. 그년이 정신 나간 사람으로 신고만 되면 재산 얘기도 쉬워지지. 시어머니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중간에 남편이 쉽게 풀리겠네요. 알겠어요. 하는 목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녹음 파일을 핸드폰으로 옮기고 저장했습니다. 최은진한테도 바로 전송했어요. 그리고 녹음기는 다시 흙 속에 묻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정보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증거는 봉투 안 서류 사진, 폭행당한 날 찍어둔 뺨 사진, 그리고 정신병원 모의 녹음 파일. 이렇게 세 가지가 모였어요. 다음 날 저는 남편한테는 친정에 다녀온다고 하고는 최은진을 만나고 갔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서 그동안 모은 것들을 다 보여줬어요. 최은진은 파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표정이 굳어지더니 다 보고 나서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어요. 지수야, 이거 단순한 이혼 얘기가 아니야. 감금, 폭행, 사기 결혼, 강제 입원 모의까지 있어. 형사 고소도 가능하고 재산 보호도 바로 신청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아니야. 한 가지가 더 남았어. 최은진이 저를 봤습니다. 뭐가 더 필요해? 서유라. 친자 확인서에 이름이 적혀 있던 여자였습니다. 남편의 아이를 낳고 버림받은 여자요. 저는 그 여자도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남편한테 속아 아이를 낳았고 어쩌면 그 아이마저 어딘가에 빼앗겼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 여자의 분노와 증거를 합치면 남편한테 훨씬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한테 연락할 거야? 최은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적이 될 수도 있고 내 편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한 번은 만나봐야 할 것 같아. 최은진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나는 그 사이에 재산보호가처분 준비할게. 남편이 빌라 명의 이전 시도하는 순간 바로 막을 수 있게. 저는 카페를 나오면서 서유라를 찾기 시작했어요. 친자 확인서에 적힌 이름과 남편 수첩에 있던 주소 단서를 조합했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도 찾았는데 마지막 글이 2년 전이었어요. 작고 통통한 아이가 햇볕 아래서 웃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래 댓글에 아빠는요? 라는 글이 있었고 서유라는 답글을 달지 않았어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봤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유라가 살았던 동네를 찾아갔어요. 주소지 근처 편의점 앞에서 30분쯤 기다리자 진짜 서유라가 나타났어요. 사진보다 훨씬 여위어 있었습니다. 눈밑이 어두웠고 걸음도 무거웠어요. 저는 다가가서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유라 씨 맞으시죠? 저 강민호 아내예요. 서유라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런데요?
저한테 무슨 일이시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친자 확인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저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저도 당한 사람이에요. 같이 얘기 좀 해요. 서유라는 한참 동안 저를 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잠시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집으로 같이 가시죠. 서유라 집은 작고 조용한 원룸이었어요. 구석에 아이 장난감이 담긴 바구니가 있었는데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아이가 지금 이 집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아이는 어디 있어요? 서유라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강민호가 1년 전에 데려갔어요. 내가 양육비 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아이를 자기가 키우겠다고 법원에 신청했어요. 저는 돈도 없고 변호사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지는 게 당연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혹시 아이 영상이나 사진, 강민호 관련 자료 있어요? 서유라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거기엔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날 찍어놓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차에 태우면서 서유라한테 너는 이제 애랑 아무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서유라를 봤습니다. 같이 해요.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저 사람 완전히 끝낼 수 있어요. 서유라는 눈물을 닦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동업자를 만났어요. 원수가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 그날부터 제 가장 든든한 편이 됐습니다. 서유라와 손을 잡은 날부터 저는 속도를 높였어요. 서유라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걸 갖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서유라한테 보낸 문자 캡처, 아이를 데려가기 전날 통화 녹음, 그리고 남편이 서유라 앞으로 된 통장에서 몰래 돈을 뺏은 내역까지요. 서유라는 그걸 다 갖고 있으면서도 혼자 싸울 엄두를 못 냈던 거예요. 변호사도 없고 돈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자료들을 전부 최은진한테 넘겼습니다. 최은진은 며칠 뒤 연락이 왔어요. 지수야, 이제 진짜 움직일 수 있어. 빌라 명의 이전 신청을 남편이 이번 주 안에 할 것 같은데 내가 가처분 신청 바로 넣을게. 형사 고소장도 준비해뒀으니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넣으면 돼. 저는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습니다. 남편 회사 대표 취임식이 3주 뒤였어요. 남편이 이번에 작은 회사 대표 자리를 꿰찼거든요. 취임식 날짜까지 정해서 지인들한테 알렸고 시어머니는 그 얘기를 저한테 자랑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여러 하객들 앞에서 대표가 되는 날, 저는 그날을 폭탄을 터뜨리기로 했어요. 가장 의기양양한 날에 무너지는 게 가장 아프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취임식을 2주 앞둔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서류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당신, 이거 사인해. 뭔지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더니 빌라 명의를 남편 앞으로 이전하는 서류였어요. 친정아버지 명의로 된 신혼집을 남편 것으로 바꾸는 서류였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는 모르는 척하고 물었어요. 이게 뭐예요? 진명에 정리하는 거야. 부부 사이에 당연한 거잖아.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남편을 봤어요. 이건 아버지한테 여쭤보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집 아버지 명의잖아요.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이미 동의했어. 내가 직접 얘기했거든.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전날 밤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거든요. 아버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이 눈치채면 안 되니까 그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며칠만 시간 줘요.
내가 직접 아버지랑 얘기 좀 하고 사인할게요. 남편은 잠시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러다가 봉투를 집어들며 말했어요. 딱 사흘 줄게. 그 안에 안 하면 나도 생각이 있어. 그 말이 뭘 뜻하는지 저는 알았습니다. 정신병원 얘기였어요. 저는 그 자리를 벗어나자마자 최은진한테 연락했어요. 최은진은 그날 오후에 가처분 신청을 넣었습니다. 남편이 명예 이전을 시도하더라도 법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남편이 이 빌라 명예 이전 서류를 들고 왔어요. 혹시라도 아버지한테 서류 들고 가더라도 절대 사인하시면 안 돼요. 어디서 연락이 와도요. 네.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으셨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지수야, 너 거기서 잘 살고 있는 거 맞아? 저는 목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울면 안 됐어요. 네, 아버지.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다 정리하고 연락드릴게요. 아버지는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남편이 다시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사인해. 아직이요. 아버지가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대요. 남편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이씨, 야, 윤지수.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명의 재산이니까요. 남편이 식탁을 손바닥으로 쾅 쳤어요. 그 소리에 저는 움찔했지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미 와 계셨던 거였어요. 두 사람이 이걸 미리 짜고 온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품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아, 너 이게 뭔지 알아? 정신건강 상담 의뢰서 같은 양식이었어요. 위에 병원 이름이 찍혀 있었는데 주소가 시내에서 꽤 먼 외곽이었습니다. 화분 속 녹음기에서 들었던 바로 그 병원 이름이었어요. 민호 아버지 쪽 아는 병원 원장이야. 너 거기 한번 다녀오면 어때? 요즘 네 행동이 좀 이상하거든. 저는 그 서류를 보면서 속으로 숨을 골랐어요. 이 서류에 사인하면 끝이었습니다. 일단 거기 들어가면 제가 아무리 정상적인 말을 해도 미친 사람 소리로 들릴 거였어요. 증거도 핸드폰도 최은진한테 연락할 방법도 전부 사라질 거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네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야? 우리가 보기엔 아니거든.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제 앞으로 한 발 다가섰어요. 지수야, 시끄럽게 굴지 말고 순순히 해라. 너 거기 다녀오면 나도 더 이상 뭐라 안 할게. 우리 새로 시작할 수도 있어. 새로 시작하자는 말을 이렇게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뱃속까지 역겨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감정을 꾹 눌러야 했습니다. 저는 잠깐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두 사람 표정이 풀렸어요. 남편이 그래, 잘 생각했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도로 품에 넣으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서유라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차질 없이 준비 잘 되고 있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 준비 다 됐어요. 영상도 다 편집해놨어요. 언제든지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가짜 정보를 하나 흘렸어요. 남편 친구 중에 남편한테 모든 걸 전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친구한테 우연히 마주친 척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흘렸습니다. 저 요즘 좀 무서워서요. 사실 서유라 씨가 저한테 연락을 해왔거든요. 민호 씨 약점을 나한테 팔겠다고요. 제가 거절은 했는데 혹시 민호 씨한테 별일 없겠죠?
다음 날 남편 표정이 달라졌어요. 안방에서 서유라한테 전화를 거는 것 같았어요. A씨, 이 여자는 왜 전화를 안 받아?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서유라는 저와 짜놓은 대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밤새 서유라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몰래 확인해 보니 지금 어디야? 전화 받아.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라는 문자가 수십 개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의심하는 대신 서유라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물어뜯게 만드는 것. 계획대로였습니다. 이틀 뒤 서유라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화재 경보기 연결도 다 됐고 취임식 날 경찰 신고 타이밍도 다 예약해뒀어요. 고마워요. 우리 꼭 이깁시다. 서유라가 잠깐 조용하더니 말했어요. 네. 이번엔 절대 지지 않을 거예요. 취임식까지 열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서유라를 의심하느라 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시어머니는 명예 이전이 곧 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식당 창고 안 스위치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창고 입구는 벽에 붙은 선반 뒤에 있어서 모르는 사람은 문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천장 파이프에 달린 수동 거품 소화 장치 스위치는 손이 닿는 위치에 고정해 두었어요. 남편이 기름통을 들고 들어오는 순간 저는 그 안에서 스위치를 당길 생각이었어요. 함정은 완성됐어요. 불은 꺼지고 남편은 거품을 뒤집어 쓴 채 현행범으로 잡히게 될 거였습니다. 취임식 당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새 양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 폼이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더라고요. 저는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며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자기 취임식 자리에서 무너질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은 이 집에서 저 혼자였어요. 오늘 잘 다녀와요. 취임식 잘하고요. 남편이 거울을 보며 말했어요. 너 오고 싶으면 와도 돼. 하객 자리 있어. 저는 잠깐 생각하는 척 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가도 돼요? 고마워요. 그럼 갈게요. 남편이 살짝 놀란 눈치였어요. 설마 제가 진짜 간다고 할지 생각 못 했겠지요. 어쩌면 저를 취임식에 데려가는 게 다른 사람 보기에 부부 사이가 괜찮아 보일 수 있겠다 생각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당연히 가야 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남편이 아니라 저였으니까요. 취임식 장소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연회장이었어요. 100명 가까운 하객들이 와 있었더라고요. 남편 사업 관계자들, 지인들,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지인들까지요. 앞쪽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고 단상 위에는 꽃다발과 마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식전에 사회자가 분위기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앞줄 정중앙에 앉아 주변 사람들과 웃으며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들 취임식에 온 자랑스러운 어머니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서유라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 도착했어요. 준비 다 됐죠? 답장이 바로 왔어요. 네, 준비 완료해요. 최은진 씨도 같이 대기 중이에요. 스크린 연결도 확인했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강민호 대표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남편이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새 양복에 넥타이를 반듯하게 맨 채로요. 환하게 웃으며 하객들한테 고개를 숙였어요. 시어머니는 앞줄에서 눈물을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대표가 되겠습니다.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십시오. 박수가 쏟아졌어요. 남편은 여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서유라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이에요. 10초도 안 됐어요. 연회장 앞쪽 대형 스크린이 꺼지더니 곧 다시 켜졌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회자도 남편도 잠시 전기가 나간 줄 알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소리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남편이 서유라 아이를 차에 태우면서 너는 이제 이 애랑 아무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렸어요. 서유라가 안 돼요. 애기는 나랑 있어야 해요. 제발 이라고 소리치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습니다. 연회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화분 속 녹음기에 담긴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정신병원 원장한테 얘기해뒀어. 서류는 민호 네가 사인하면 그만이야. 그년이 정신 나간 사람으로 신고만 되면 재산 얘기도 쉬워지지. 이번엔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앞줄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얼굴이 굳는 게 저한테서도 보였습니다. 세 번째로 스크린에 뜬 건 친자 확인서 사진이었어요. 남편 이름, 서유라 이름, 아이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수첩 사진이 나란히 떴어요. 인쇄소 건물 보상금 예상액 마이너스 2억 3천. 친정 어머니 명의 예금 마이너스 추가 확인 필요. 빌라 명의 이전 시점 마이너스 결혼 후 6개월 이내 추진. 접근 시점 마이너스 소문 사실 확인 후 즉시. 남편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뒷줄에서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연회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를 봤어요. 저는 단상 바로 앞에 서서 마이크 없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충분히 컸어요. 안녕하세요. 강민호 씨 아내 윤지수입니다. 남편이 저를 봤어요. 눈빛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스크린에 보이는 내용은 전부 사실입니다. 제 남편은 저희 친정 재산을 빼앗기 위해 저한테 접근한 거였어요. 처음부터 연애도 결혼도 전부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 수시로 저를 베란다에 가두고 폭행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했고요. 남편이 마이크를 잡으려 했어요. 사회자가 어쩔 줄 몰라 비켜섰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저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를.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이해해라. 항상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 기억해요? 연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증인이 됐으니까요. 저는 당신 소소한 실수 딱 이 정도로만 이해할게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여자가 미쳐서 저러는 거예요. 다들 신경 쓰지 마요. 그 순간 연회장 뒷문이 열렸어요. 최은진이 경찰 2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강민호 씨, 윤지수 씨에 대한 감금, 폭행,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남편이 뒷걸음질을 쳤어요.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민호야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하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들어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경찰한테 팔을 잡힌 채 저를 돌아봤습니다. 윤지수, 너 두고 봐. 저는 그 눈빛을 똑바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거든요. 연회장 밖으로 나오자 서유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서유라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경찰차가 떠나는 걸 봤어요. 서유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끝났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쯤은요.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보석으로 풀려나면 반드시 다시 저에게 올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보석 결정이 난 건 2주 뒤였어요. 최은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지수야, 네 남편 오늘 나왔어. 조심해. 저는 전화를 끊고 서유라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밤 제 식당으로 와요. 우리 둘 다 창고 안에 있어야 해요. 남편이 저를 찾아 제 식당으로 올게 뻔했어요. 그날 밤 11시 저는 식당 불을 다 끄고 서유라와 창고 안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불 꺼진 식당은 조용했고 저는 스위치에 손을 올려놓고 기다렸어요.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갑자기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역시 남편이었어요. 손에 기름통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식당 안을 둘러보더니 아무도 없다고 판단했는지 기름을 바닥에 붓기 시작했어요. 철벅철벅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라이터를 꺼냈어요. 그 순간 저는 스위치를 당겼습니다. 천장에서 거품이 쏟아졌어요. 폭포처럼요. 남편이 미친 듯이 괴성을 질렀어요. 기름을 뿌린 바닥 위에 거품이 덮이면서 바닥이 더 미끄러워졌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라이터가 손에서 튀어나갔고 남편은 거품을 뒤집어 쓴 채 바닥에서 허우적댔어요. 서유라가 미리 신고해 놓은 경찰이 5분도 안 돼 들이닥쳤습니다. 강민호 씨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남편은 거품을 뒤집어 쓴 채 수갑이 채워졌어요. 저는 창고 문을 열고 나왔어요. 남편과 눈이 마주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재판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어요. 증거가 너무 많았거든요. 감금 사진, 폭행 사진, 정신병원 모의 녹음, 친자 확인서, 재산 탈취 계획이 담긴 수첩, 그리고 식당에서 기름통을 들고 불을 지르려다 현행범으로 잡힌 것까지요. 남편 측 변호사가 뭔가 해보려 했지만 증거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취임식 영상도 이미 온라인에 퍼진 뒤였어요. 남편 얼굴과 스크린에 뜬 수첩 내용이 담긴 영상이 며칠 만에 수십만 명한테 퍼졌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는 취임식 다음날 해고 통보를 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얻은 대표 자리는 하루도 못 갔습니다. 판결날 저는 법정에 앉아 판사가 읽는 주문을 들었어요. 피고인 강민호를 징역 12년에 처한다. 감금, 폭행, 사기, 살인 미수. 항목이 하나씩 불릴 때마다 남편 얼굴이 조금씩 더 굳어갔습니다. 판결이 끝난 뒤 남편이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면서 저를 봤어요.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공범으로 재판을 받았어요. 며느리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모의한 혐의로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 형사 합의금, 민사소송 위자료,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다가 집과 땅을 전부 잃었습니다. 사채까지 끌어다 쓴 게 화근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서울역 근처 지하도에서 종이상자를 깔고 지낸다는 얘기였습니다. 저한테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최은진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도 통쾌하다는 생각도 딱히 들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며느리를 굶기고 가두고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 했던 사람이 맞이한 결과였으니까요. 친정아버지 빌라는 가처분 덕분에 명예 이전이 막혀 있었어요. 저는 이혼 위자료와 함께 정당하게 돌려받았습니다. 아버지는 판결 결과를 들으시고 한참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전화기 너머로 낮게 우셨습니다. 아버지가 우시는 소리를 들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진짜 제 삶이 시작된 건 그때부터였어요. 서유라와 저는 재판이 끝나고 얼마 뒤 같이 밥을 먹었어요. 특별한 자리도 아니고 그냥 동네 국밥집이었어요.
서유라가 국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나 요리 좀 할 줄 알거든요. 어느 정도요? 식당해도 될 정도? 둘이 동시에 피식 웃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온 돈과 위자료를 합쳐서 서유라와 함께 제 식당 더 크게 확장했어요. 입소문이 돌아 점심시간이면 줄이 골목 끝까지 늘어섰습니다. 서유라가 주방을 맡았고 저는 운영을 맡았는데 손발이 딱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저는 서유라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숨은 재주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오래 숨어 있었나 싶었어요. 세상 손이 빠르고 간이 정확하고 음식에 정성이 담겨 있었거든요. 손님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건 음식 맛도 맛이지만 서유라와 제가 서로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저희는 인터뷰 요청이 오면 대부분 거절했어요. 우리 얘기는 우리 것이었으니까요. 구경거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맛있는 음식을 하는 식당으로 기억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큐멘터리 제작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담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저희 사연을 다루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서유라랑 오래 얘기했어요. 저희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누군가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방송에서 저희는 얼굴도 다 내비쳤어요. 잘못한 건 저희가 아니었으니까 숨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방송이 나간 날 저녁 저희 식당 앞에 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이름도 없이요. 그 꽃다발 옆에 쪽지가 하나 있었는데 덕분에 저도 용기 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쓴 건지 지금도 몰라요. 하지만 그 쪽지 하나가 저희한테는 어떤 상이나 칭찬보다 더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날 저는 서유라랑 둘이 문 닫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처음으로 실컷 울었습니다. 남편한테 뺨 맞던 날도 안 울었고 베란다에 갇혀있던 밤에도 안 울었는데 그날은 그게 다 한꺼번에 터졌어요. 둘이 닫힌 식당 안에서 한참을 그렇게 울고 아무 말도 없이 한참을 있었어요. 식당은 1년 뒤 자리를 더 넓혔어요. 테이블을 2배로 늘렸고 직원도 6명이나 됐어요. 점심마다 줄이 서는 건 여전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서유라 아이도 돌아왔어요. 남편이 복역 중에 양육권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아이가 서유라한테 왔습니다. 처음 데려오던 날 서유라가 아이를 끌어안고 식당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아서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말은 안 했어요.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는데 그게 충분했어요. 아이는 금방 식당에 적응했어요. 손님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서유라 옆에서 작은 앞치마를 두르고 싶어 했습니다. 작은 앞치마를 하나 만들어줬더니 하루 종일 두르고 다녔어요. 손님들도 아이를 예뻐했습니다. 그 아이가 웃으면 식당 전체가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엽니다. 환기시키고 재료 확인하고 오늘 할 일을 적어요. 그 시간이 제일 좋아요. 아무도 없는 식당에 혼자 앉아서 오늘 하루를 준비하는 그 조용한 시간이요. 예전엔 아침이 무서웠어요. 오늘 또 뭔 일이 생기나 또 뭘 잘못했다고 할까 싶었거든요. 지금은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가끔 그날 밤 베란다 생각이 나요. 영하 10도 바람이 얇은 잠옷 사이로 파고들던 그 밤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기억이 이제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그날 밤 장판 밑에서 봉투를 꺼내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싶거든요. 그 추운 밤이 오히려 제 인생을 바꿔준 셈이었습니다. 탐욕은 반드시 파멸을 부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베푼 것들은 언젠가 반드시 나를 구해요. 저는 그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저의 속 시원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더 알찬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향기가 깊어지는 사연 빵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